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거시경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이 나오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GDP 이야기가 나옵니다. GDP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잘 배우셨을 텐데요. 읽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란 이제 1년, 대개 이제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최종적인 시장가치 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진 게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다면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 가서 생산을 했다. 이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최종재의 시장가치 합입니다. 따라서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고 최종재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의 합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돼야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생산 측면에서 측정된 거라고 했는데요. 조금 밑에 보면 생산 측면에서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소득 측면이라든가 지출 측면에서 생산 추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강의할 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014년도에 어떤 물건을 갖다가 만들면 2014년도 GDP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고차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만들었겠죠. 따라서 이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개인 수수료가 있다. 중고차를 판매한 중개인 수수료는 포함이 됩니다. 예. 그 해에 중개를 해주고 벌어들인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3년 된 아파트가 있다. 3년 된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생산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산 거니까 이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부의 어떤 가사행위 이런 것도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 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혹은 뭐 과외를 하거나 혹은 뭐 용돈을 갖다가 받거나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하경제죠. 예, 지하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제를 우리는 지하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과외,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은 GDP에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GNP라는 개념이 있죠. GNP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기만 하면 어디에서 돈을 벌든 상관없이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현진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그런 거는 GNP에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GNP를 국민총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총생산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요새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갖다가 파악할 때는 국내 총생산 GDP를 갖다가 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삼면 등가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면 등가의 법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가게는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죠. 노동이라든가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고, 이 생산 요소를 가지고 기업은 무엇을 하냐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준 데 따른 대가로서 무엇을 주냐면 가게에게 소득을 제공해 주겠죠. 자, 그러면 가게는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국가 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한 국가 경제 내에서 본다면 결국은 생산과 지출과 소득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과 그 다음에 그 지출과 그 다음에 소득은 다 똑같고 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총생산, 총지출, 총소득이라고 하고, 이 세 개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측정된 것을 우리는 이제 GDP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총지출 측면은 뭐 GDI, 지출 측면은 GDE, 총소득 측면은 GDI인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 개가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총소득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 거기 보시게 되면 국내 총지출에는 소비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순수출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그림만 그려보시면 알 수 있죠. 이거는 정부, 그 다음에 가계, 그 다음에 기업, 예, 이게 바로 이제 국내 경제를 나타내는 국내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 주체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외국입니다. 외국. 그래서 국가 경제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제 주체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가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가는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수입은 비록 우리가 쓰는 거지만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순수출. 자, 그래서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이것이 바로 총지출 측면에서 생산을 갖다가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52페이지 보시면 투자 지출이 나오죠. 그 투자 지출은 뭘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기계를 구입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GDP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 채권 투자를 한다, 뭐 예금을 한다, 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것도 투자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GDP가 아니라 GDP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은 이미 있는 것을 갖다가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있는 상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해에 생산된 것만 이제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라고 할 때는 주식이나 채권은 투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투자 지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예, 투자 지출은 주식, 채권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기 안정화 정책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근데 너무 좋았다가 너무 좋을 때는 과열되고 너무 나쁠 때는 너무 침체가 되면 국민 경제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안정화, 너무 과열되지 않게 또 너무 침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첫 번째 줄 경기 변동의 진폭을 작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 경제 안정화 정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진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있을 겁니다. 뭐 누진세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겠죠. 예, 세금을 더 낼 겁니다. 세금을 더 내니까 아무래도 경기 과열이 좀 진정이 될 수가 있겠죠. 경기 과열이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졌다, 침체되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줄어들겠죠. 누진세니까 세금을 좀 덜 적게 낼 겁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진세고요. 실업급여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실업급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실업급여가 증가하게 되니까 어쨌든 실업자라도 그 소비를 하겠죠. 좀 소비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누진세나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장치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그 재정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입과 세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입과 세출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이 있고요. 확대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은 뭐냐면 세입과 세출이 있다면 세출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은 100원인데 나간 돈은 110원.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적자 재정 정책. 자, 그래서 적자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즉, 쓴 돈을 더 많게끔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확대 재정 정책 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증가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부 지출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조세를, 즉 세금을 갖다가 좀 적게 걷으면 되는 겁니다. 세금은. 그래서 많이 쓰든지 아니면 적게 걷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축 재정 정책입니다. 긴축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세입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벌어들이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것은 흑자 재정 정책입니다. 흑자 재정 정책이고요. 결국 이제 흑자가 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느냐, 긴축이니까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한 확대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쓸 수 있는 정책이고요. 자, 어쨌든 긴축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벌어들인 건 100원을 벌어들였는데 쓰는 건 90원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정부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 지출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적게 쓰든지 아니면 많이 걷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고요. 이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자, 그럼 금융정책에는 크게 확대 금융정책이 있고요. 확대 금융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긴축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확대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변동시켜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했으니까 확대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소비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금리가 하락하겠죠. 돈의 양이 많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가 결국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금융정책은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통화량을 감소시키고요. 그렇게 된다면 통화의 양이 줄어드니까 돈 가치는 올라가겠죠.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비싸졌으니까 투자가 줄겠고 투자가 줄면 소비도 우리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가 줄고 경제는 좀 아무래도 좀 진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긴축 금융정책은 과열된 것을 갖다가 좀 시키는 그런 정책이니까 경제가 과열해서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금융정책을 실시를 한 데 있어가지고요, 쓰이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정책 수단인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159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나 재할인율 정책,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중에서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개시장 조작정책. 자,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공개시장에서 이제 조작하는 건데 공개시장은 뭐냐? 바로 채권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시장에서 국채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공기관이 발행한 이제 그런 어떤 채권들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공채를 매입한다. 자, 그럼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있다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갖다가 매입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매입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따라서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죠?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소비도 증가하고요. 결국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경제가 너무 좀 침체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공채를 갖다가 매각하는 걸 한번 볼게요. 국공채를 매각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민간에게 국공채를 갖다가 팝니다. 팔았으면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정책이고요.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과는 반대로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해서 결국은 경제가 좀 진정된다. 경제가 조금 약간 좀 침체 상태로 간다는 건 좀 그렇고, 경제가 좀 진정식 과열 국면, 경기가 이제 이게 안 좋을 때 경기가 좀 과열됐을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경기 과열을 갖다가 좀 진정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자,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자금 거래 시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중은행하고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겠죠, 돈거래를.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재할인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할인율을 갖다가 만약 인하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할인율을 갖다가 인하했다. 즉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본원 통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이죠. 본원 통화가 뭡니까? 본원 통화란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으로 빠져나온 통화를 우리는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여기 있네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라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금리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할인율을 이제 인상했다고 봅시다.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보는 통화가 감소하겠죠. 자, 그럼 보는 통화가 감소하면 통화량도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시에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니까 경기를 좀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이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예금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오면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이란 그런 어떤 지급준비를 위해서 예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몇 %나 지급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예금 들어오면 10만 원 정도는 은행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급 준비를 위해서. 자, 그러면 10%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예금이 들어오면 90만 원은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겠지만 나머지 10만 원은 지급 준비를 위해서 은행 내에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면 90만 원이 시중으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5%로 인하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이 예금 들어오게 되면 95만 원이 대출되고요. 5만 원만 지급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만 원 대출되었던 것이 지급 준비율이 하락하자 95만 원으로 대출됐다. 5만 원이 통화량이 늘었죠. 시중에 빠져나가는 돈이 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하가 된다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 통화량 증가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급 준비율 인하는 바로 이제 확장 재정 정책,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혹은 확장 금융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급 준비를 인상했다. 이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상을 하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이것은 긴축 금융 정책 혹은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금융정책에 대한 어떤 수단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다른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